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오늘은 8강 티아포탈 V13의 제일 첫 번째인 비트로직 오퍼레이션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서 설정을 하는 PLC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질문 코너에다가 올릴 생각입니다.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질문 코너에다가 따로 조그맣게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강 티아포탈 V13에서 비트로직 오퍼레이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티아포탈을 켜야겠죠? 지금 티아포탈을 설치하신 분들 중에 지금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멘스 프로그램은 총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트라이얼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이 있고 베이직이 있어요. 이 3개의 차이가 뭐냐면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체험판이죠. 라이센스 같은 것도 짧고 그냥 체험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물건도 많이 없고 몇 개가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만 있는 건가? 라는 건 아니고요. 전 기능이 거의 다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종 차이가 있어요. 기종 차이. S7 1200이 베이직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프로페셔널 이상은 이제 기타 그 외의 모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베이직만 1200인 거죠. 베이직을 설치하시면은 이제 1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종인 1200만 나오는 거죠. 프로페셔널을 깔면 거의 대부분의 거의도 아니죠. 그냥 대부분 모든 기종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를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티아포탈을 키신 다음에 인스톨 소프트웨어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현재 내가 어떤 걸 깔았구나 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깔려 있구나. 그리고 버전이 몇 버전에 업데이트 몇 번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여기 체크 포 업데이트도 클릭하시면 체크를 해줍니다. 일단은 Create New Project 라고 해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8강이니까 8th 언더바 액티브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조금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기간이 좀 긴 거라서 주말에도 집에 없어서요. 올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뷰로 이동해서 Add New Device 물건을 하나 컨피그레이션 하겠습니다. 1200하고 1500이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내부 프로그램은 똑같은 언어로 똑같이 만드는데 이제 1500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PLC군이다 보니까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1200은 라다만 있는 거죠. 라다만 있는 건 아니고 라다랑 이것저것 같이 섞여 있는데 1500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언어가 좀 덜 있는 거죠. 1200이라고 해서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고요. STL 대신에 다른 언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죠. 스크립트 언어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1214C의 DC 타입의 4.1 버전, 요거를 선택해서 일단 OK를 하겠습니다. PLC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1200군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1200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비트를 읽고 쓰는 속도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1200 전체가 거기서 메모리만 더 커질수록 더 비싸지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IO 접전수라고. IO 접전수가 늘어나거나 메모리량이 늘어날 뿐 속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0.0075 0.0075 마이크로세컨였나? 그게 다 똑같아요. 1200 전체가.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AI만 100번으로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2번에다가 DIDO 모듈 16개짜리 최신 버전으로 접점수를 하나 늘리겠습니다. 여기다가는 2번부터 이어지게 설정을 해놓고 이게 창이 안 보이신 분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온 걸 확인하시고 다시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 블럭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준비는 다 됐고 오늘은 비트 로직 오퍼레이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에 스텝 7 5.5에서 봤던 놈들이 그대로 있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조금 달라 보이는 처음 보는 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로직 전체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add new block 해서 FC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랭귀지가 나오는데 SCL이 STL하고 비슷한 놈인데 SCL이 이제 제가 말했던 스크립트로 짜는 거고 FBD 그다음 라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언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라다로 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비트 로직이라고 만들겠습니다. FC를 하나 만들고 OB1에다가 비트 로직을 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스텝 7 5.5에서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기능이 없었죠. 근데 티아 포탈에서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놈을 자주 활용하게 될 거고 알람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저놈 때문에. 비트 로직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5.5 편에서도 보셨겠지만 티아 포탈만 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놈은 Normalize Open 입니다. Normal Open Contact. 처음에 항상 열려있는 접점입니다. 라는 뜻이죠. 열려있는 접점. M10.0이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하나 더 늘려서 요 놈이죠. 요 놈이 밑에다가 한 줄을 더 늘리겠다 라는 명령이고 이 줄을 위로 닫겠다 라는 위에 있는 요 선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놈입니다. 여기다가 이 B접점이죠. 요 놈은 A접점, NO접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요 놈은 NC접점, 그 다음에 B접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10.1이라고 만들고 여기다가 요놈 전에는 코일이라고 불렀었죠. 티아 포탈로 넘어오면서 assignment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M11.0이라고 집어넣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녹색으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화살표를 클릭해서 위로 올려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구조가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게 오아해로. 오아해로 요놈 또는 요놈 아무나 한 놈만 돼도 요놈은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M11.0을 켜는 놈이 바로 요 어사이먼트고 요 놈이 NO 접점, NC 접점, A 접점, B 접점 그리고 현재는 오아회로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티아 포탈이 스택7 5.5랑 다른 점이 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밑에다가 다시 한 줄을 만들고 A 접점을 하나 놓고 B 접점을 하나 놓고 어사이먼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만들면은 스택7 5.5에서는 요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코일을 2개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될까요? 네, 됩니다. 스텝7 5.5가 조금 옛날 거였는데 티아 포탈로 넘어오면서 한 네트워크에 2개 이상의 코일을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가능해졌어요. 요놈 모양도 가능해졌다. 요놈은 어떤 회로일까요? 나란히 있는 회로. 엔드 회로입니다. 엔드 회로. 그리고 얘도 돼야지 요놈이 켜집니다. 요 두 조건이 만족해야 켜지는 놈이 이 어사이먼트고 요 조건 또는 요 조건만 만족해도 얘가 동작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구조. 요 놈이 바로 엔드 회로랑 오아 회로입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겠죠? 스텝7 5.5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듯이 티아 포탈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스타트 시뮬레이션. 여기 있는 이 컴퓨터 마크죠? 컴퓨터 마크가 있는데 이놈이 안 켜져 있는 놈이 있을 거예요. 스타트 시뮬레이션 버튼이 이렇게 회색처럼 되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헬프를 누르셔서 인스톨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면 아까 포탈뷰에서 봤었던 그 인스톨 소프트웨어 창이 뜹니다. 여기서 그 PLC 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없을 수 있습니다. PLC 심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안 뜨네요. 또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놈 PLC 심 요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설치되어 있는데도 안 뜹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단순한 건데 Add New Device를 클릭해 볼게요. CPU로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클릭했었을 때 요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죠. 2.2 이하 버전, 3 버전, 4.1 버전 이상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요 두 놈은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PLC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4.1 버전, 제너레이션 2로 올라오면서 이제야 시뮬레이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200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물건을 꺼낼 때 4.1 버전 이상의 물건을 꼭 꺼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기능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PLC 심 같은 경우에는 요 지멘스에 가지고 있는 5.5 버전에서도 똑같이 되던 기능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PLC 심 기능하고 완전 똑같기 때문에 애초에 이름도 똑같죠? PLC 심 V23이죠? 그냥 버전만 올라온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PLC 심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로딩이 시작되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PLC 심이 켜집니다. PLC 심을 켜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창이 뜹니다. PLC 심 같은 경우에는 요놈이 그 시뮬레이션 기능이다 보니까 엄청 램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엄청 느려요. 그래서 티아 포탈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요런 놈들 때문입니다. 요놈이 엄청 느려요.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놈을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생성이 되고 나면 이제 티아 포탈에서 PLC 10으로 다운로드 행위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창이 뜨는 거죠. 창이 뜨면서 요 창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디바이스에다가 할 때 딱 한 번만 떠요. 딱 한 번만. 그래서 PN 타입으로 되어 있고 PLC 심 1200, 1500입니다 라고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두 개가 있냐면요, PLC 심이라고 나와 있는 요 놈은 우리 300PLC에 있는 PLC 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1200, 1500용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옛날 PLC 심 5.5 버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5.4 버전이겠죠. 요 놈이 1200, 1500용으로 나온 V13거입니다. 요 놈을 클릭하시고 서치 스타트 한번 돌리면은, 요걸 왜 클릭하고 서치 스타트를 왜 하냐면, 가상의 PLC를 만든 거예요. 가상의 모뎀에다가. 그걸 가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티아 포탈에서는 가상의 물건이 아니고 진짜 있는 물건인 줄 알고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서치도 하고, 요 놈을 클릭을 해서 로드를 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컴파일을 먼저 한 다음에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창이 뜨고요. 로드할 때 나오는 요 창에서 이렇게 알람이 뜰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뜨는 알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캔슬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파란색 체크가 될 때까지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느낌표는 뭔가요? 요거는 경고입니다. 경고. 넣는 건 문제가 없지만 너 이거 알고 있니? 라고 티아 포탈에서 우리 유저에게, 제조자에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현재 이 알람이 뜨는 이유는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보호. 티아 포탈은 PLC에 프로젝트를 집어넣을 때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0이죠, 0. 레벨이 없기 때문에 너 지금 시큐리티에 관련된 프로텍션을 하나도 걸지 않았어. 괜찮아? 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면 되겠죠? 뭐 이상 없어? 라고 지나가고, 나머지는 다 OK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봤는데 느낌표가 떴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스타트 all 하신 다음에 피니시 누르면 되는데, 요놈이 뭐냐면 PLC 껐다 킬 겁니까? 라는 거예요. 네, 껐다 켜도 상관없잖아요. 껐다 키겠습니다 라고 클릭을 하면 PLC가 들어갔습니다. 5.5에서도 집어넣고 나서 모니터링 했었죠. 똑같이 이 상단에 보면은 모니터링 on off라고 해서 클릭할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을 클릭을 하면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V13으로 오면서 재미있는 기능이 생긴 게 뭐냐면, 바로 뜨네요, 알람이. 요 알람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알람인데, 제가 요 창으로 들어올 때, 이 FC1로 들어올 때, OB1의 콜을 불러온 다음에 그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엘리멘트 리셋을 해달라고 하는 알람이 뜨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한 게 아니고 OB1에 있는 블럭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클로즈를 하고 OB1에서 모니터링을 걸면 현재 요놈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게, 고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요놈이 활성화가 돼 있고 고온라인이라고 하는 요놈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체크마크가 떠 있습니다. 체크.
이게 바로 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한번 꺼볼게요. 고 오프라인을 클릭하면 PLC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5.5 같은 경우에는 이 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없었어요. 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실제 있는 놈을 열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놈 같은 경우에는 티아 포탈로 넘으면서 좀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지니까 이제는 고 온라인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자체를 연결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들을 체크해서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다음 PLC에서 모니터링은 또 따로 생긴 거. 원래 있는 거. 여기서 FC1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FC1으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걸면 아까의 그 알람은 뜨질 않죠? 이렇게 해서 보고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이놈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후에 생깁니다. 비트로직에서 낫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느낌표가 빵빵 뜹니다. 요놈이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차이점이 생겼어요. 요놈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다릅니다. 라고 알람을 띄워주고 요놈은 OK. 로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달려있는 모듈에 대한 정보를 읽고 확인하는 놈입니다. 로컬 모듈에 알람이 떠있으면 현재 PLC 심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정보들, 가상으로 넣은 가상의 정보들과 여기에 있는 디바이스 정보가 다르면 느낌표가 뜨든지 빨간색이 뜨든지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런 일 안 생기겠죠? 시뮬레이션에서는 사실 저 알람 보기는 힘들고 실제 물건이 있을 때는 저 알람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물건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드래그해서 넣으면은 저게 계속 알람이 뜹니다. 못 찾아가지고. 아니면 쇼트가 나가지고 계속 알람이 뜰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니터링이 안 눌러지겠죠? 요 낫 때문에. 낫을 지우고 요 놈을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 클릭을 하시면 쭈르륵 집어넣고 로드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접점 그리고 B 접점. 현재 이 상태에서 B 접점은 가만히 있으면 닫혀있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와서 M11.0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Modify 그 다음에 Modify to 1 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 신호가 이제 1이 되었기 때문에 코일에다가 신호를 주지 못하죠. 여기다가 Modify 1 M10.0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면 M11.0이 켜지면서 또 AND 회로 OR 회로죠. OR 회로의 장점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을 만족하면 M11.0은 동작한다. 그리고 AND A 접점, B 접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요놈만 켜지면 얘가 켜진다는 거죠. 거꾸로 얘가 두 개 조합으로 요놈이 신호가 들어와 있고 요놈이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얘는 절대 안 켜진다. 얘는 꺼져 있어야 되고 요놈은 켜져 있어야 얘가 켜집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AND 회로입니다. AND 회로 같은 경우는 조건문을 여러 개 써서 뭐 알람을 띄우던지 뭐 아니면 어떤 기구를 동작시키던지 AND 회로랑 OR 회로는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 요놈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낫입니다. 5.5 편을 보셨던 분은 낫 같은 경우는 뭐 다 이해하시겠죠? 낫은 별거 없습니다. 앞에 들어오는 신호를 되돌려 바꿔주는 거죠. 인버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인버트 아래로
라고 합니다. M 10.2로 하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5.5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접점을 썼을 때 이 접점이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은 크로스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이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요놈을 클릭하시고 아래 인스펙터 윈도우를 보시면 크로스 레퍼런스라는 창이 있습니다. 요놈을 보시면 현재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점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좀 편해졌죠?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이거를 안 썼네, 썼네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M11.2번 해서 클릭해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쓰는 거 하나밖에 안 쓰고 있구나. 잘 만들었네 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요놈은 후딱후딱 지나가겠습니다. 낫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신호를 인버트 해주는 기능, 여기가 신호가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신호가 켜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놈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들어오는 신호가 꺼지면 거꾸로 인버트해서 얘는 켜주고, 들어오는 신호가 ON이면 이쪽은 오프로 꺼지게끔 만드는 기능이 바로 낫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낫은 사실 5.5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잘 안 씁니다. 위험한 기능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잘 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흑과 백,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요놈은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무조건 ON 아니면 OFF로만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기능입니다. 어사이먼트는 보셨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요놈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네거티브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5.5든 V13이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는 거, 제가 여기서 컨트롤 C를 클릭하고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M10.3이라고 넣고 어사인 크로스 레퍼런스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M11.3이라고 넣겠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로드, 모니터링 하면 이렇게 물 볼 수 있겠죠? 어라? 이게 뭘까? 지금 켜져 있는 거죠? M11.3. M11.3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거티브 어사이먼트, 네거티브, 요놈은 그냥 어사이먼트. 네거티브 어사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요놈의 거꾸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A 접점, B 접점이라고 하듯이 A 코일도 있고 B 코일도 있는 겁니다. 11.3 같은 경우에는 항상 켜져 있는데 얘가 신호를 주게 되면 꺼집니다 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많은 PLC를 옛날에 배우셨던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중 하나죠. 신호가 들어왔는데 램프가 꺼졌다. 램프가 항상 켜져 있는데 신호가 들어오니까 신호가 꺼지니까 켜졌다. 전기가 꺼졌는데 램프가 켜졌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밌죠? 이 부분이 바로 신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요놈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냥 요놈으로 해도 문제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 들어오는 접점 신호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박스를 만드신 다음에 비접촉으로 바꾸면 요놈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 신호가 0일 때는 요놈이 이렇게 꺼져 있고 신호를 주면은 켜집니다. 희한하죠? 방금 제가 했던 작업이 뭘까요?
누르면 켜지고 끄면 꺼진대요. 떼면 꺼진대요. A 접점 코일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의 차이고 용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사실 이 코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쓰냐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받겠죠.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활용을 다양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놈이 네거티브 어사인먼트입니다. 역코일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역코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역코일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접점을 넣고 여기다가 M10.4 집어넣고 여기다가 하나 더 늘리고 요놈을 늘리실 때는 꼭 여기를 클릭하시던지 여기를 클릭하셔야지 요게 요렇게 밑으로 나옵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가 하면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요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생깁니다. 지우고 RS입니다. RS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배웠을 것 같은데 스탯7 5.5를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10.5 클릭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M11.4 밑에도 M11.4 그래서 셋과 리셋 기능입니다. 셋, 리셋 기능입니다.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운로드를 하시고 로드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셋의 신호를 주게 되면 셋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면 클릭이 안 되네요. 셋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면 셋이 켜지고 신호를 주던 놈이 꺼지더라도 M11.4는 계속 셋을 유지합니다. 언제까지? 리셋이라고 하는 이 명령의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신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셋과 리셋 기능입니다. 셋, 리셋 같은 경우에는 꼭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타이머, 카운터, 모든 곳에 사용되는 공용 명령입니다. 공용 명령. 셋 시켜라. 이 비트를 셋 시키세요.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리셋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명령에다가 신호를 주면 셋이 되고 이걸 끄더라도 이 명령은 이미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M11.4는 그냥 켜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 리셋이라고 하는 명령을 줄 때까지. 리셋의 명령을 주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 그래서 셋과 리셋입니다. 셋과 리셋까지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솔직히 A 접점부터 셋 리셋까지는 필수이기도 하고 쉽잖아요. 그리고 요놈만 알아도 사실 PLC를 다 짤 수 있어요. 웬만한 PLC들. 진짜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전체 비중으로 따졌을 때 한 5, 60%? 한 70% 이상이 다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실제로도. 이 엔드 회로, 오화 회로의 코일에 셋, 리셋만 있어도 엄청난 PLC를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과 S를 이용해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바로 요 셋 비트 필드, 리셋 비트 필드입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할게요. 마지막에다가 해놓을게요. 그 다음으로 배워볼게 SR과 RS입니다. SR과 RS. SR과 RS죠. 요 차이가 뭘까? M11.5 클릭이 두 개가 됐대요.
M11.5하고 M11.6입니다. 지금 계속 쓸 때마다 여기 보시면 태그라고 적혀있죠? 태그가 뭔지 저번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있는 PLC 태그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 놈은. 지멘스는 심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5.5에서도 심볼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심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그로 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태그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변경을 하면은 저기에 해당되어 있는 놈에 이제 변경이 됩니다. in 001 여기다가 out 001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적으면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일종의 심볼인데 심볼이 이제 태그로 이제 이름이 변경되면서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기능이 아니고 이제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좀 더 기능이 파워풀해졌죠. 티아 포탈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연계가 필요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M10.6 넣고 M10.7 넣고 여기다가는 M12.0 넣고 M11.7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리셋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M11.5비트와 M11.6비트를 셋 시키고 리셋 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합쳐놓은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5.5에서도 이 플립플롭 구조는 막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명령을 받는다 입니다. 삼성에서 이거 특허를 한 4개인가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3개인지 4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플립플롭 구조는 아주 중요한 회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두 개가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놈을 우선으로 하는가 라고 하는 게 플립플롭인데 둘 중에 하나만 먹는다 입니다.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셋에다가 명령을 주면 셋이 되겠죠? 셋이 되고 영어 다시 줘도 이미 셋 명령이기 때문에 셋이 되어 있어요. M11.5가 켜져 있는 겁니다. 리셋 명령을 내리면 리셋이 되고 이렇게 꺼집니다. 그런데 만일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이상 상황이 생겼을 때 뭘 우선으로 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켜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꺼져 있죠. 밑에 있는 요 R1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PLC가 읽는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읽을 때 S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R이 다음으로 들어가는데 밑에 있는 놈을 우선으로 당연히 하기 때문에 R을 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놈들도 두 개 동시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집어넣으니까 얘는 R 꺼져 있고 얘는 켜져 있어요. 어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두 개가 다르죠, 지금 모양이. 하나 꺼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둘 다 꺼져 있던지 둘 다 켜져 있는 게 정상인 상태인데 둘 다 키니까 어라? 얘가 파란색이고 얘는 초록색이네? 갸웃?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밑으로는 다 켜진 거고 여기 얘 위로는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아니네요. 요 사이는 다 꺼져 있는 거고 요 위에 있는 여기까지는 다 켜져 있는 겁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왜 이렇게 되는가?
모니터링을 끄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 사이에 있는 M11.4는 제가 켜져 있다고 했죠. M13.0으로 바꾸고, 요 밑에 있는 놈은 M11.4 이렇게 해서 M13.1 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샌리셋 구조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스캔의 구조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호가 두 개가 동시에 켜지니까 여기 밑에 있는 놈은 켜지고 R과 S 사이에 있는 놈은 꺼졌습니다. 요 놈은 켜지고 요 놈은 꺼졌습니다. 요게 바로 스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위에서부터 읽는 거죠. 읽을 때 신호가 들어와서 리셋이 됐고 M11.4는 꺼져 있어야 돼요. 당연히 리셋이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시도를 켜줬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놈들부터는 다 켜지겠죠.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아서 쭉 되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 위에까지 왔을 때도 얘는 켜져 있겠죠. 얘가 한번 켜져 있는 거 확인도 한번 해보죠. 위에다가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위에다가 M11.4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요 놈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코일로 바꾸고 M13.2번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스캔 구조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 그냥 쑥 지나가셨을 거예요. 아, 스캔 구조가 있구나 하면서 쑥 지나가셨을 건데 한번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 중요한지. 보셨죠? 요놈, 요놈, 요놈은 같은 접점을 활성화시킨 놈들인데 여기에 있는 이 사이는 꺼져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바깥 테두리는 다 켜져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능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켜게 되면 요 사이 값들은 꺼져 있고 다른 건 켜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요놈은 두 개를 같이 켜게 되면 정확하게 요놈만 어디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요놈만 꺼지게 해놓는 게 바로 이 플립플로 구조죠. 왜 플립플로 구조가 필요한지도 어렴풋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신호를 정확하게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호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립플로라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플립플로 구조를 이해하고 요놈이 켜져 있을 때 얘 이제 신호 들어왔죠? 요놈은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꺼졌어요. 그럼 요놈은 한번 켜볼게요. 리셋 켜고 셋 켜고 키면 얘는 켜진다. 밑에 있는 S를 우선으로 해서 플립플로 구조인 얘는 켜진다 입니다. 요놈은 켜진다.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어떤 걸 우선으로 하겠습니까? 무조건 뒤에 있는 놈, 밑에 있는 놈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플립플로 구조입니다. 셋 리셋 같은 경우에는 RSSR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걸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가 들어와야지 안전한 곳에 있다. 아니면 신호가 꺼져야지 안전한 곳에 있다. 라고 하는 실린더가 있으면 어떤 걸 우선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특히 예를 들어서 미스가 생겨서 또는 배선이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사고가 생겨서 전기 신호가 둘 다 들어가거나 둘 다 들어가는 거겠죠. 꺼지면 그냥 꺼지는 거니까 둘 다 들어가는 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할 겁니까? 라고 우선을 정해주는 게 바로 요놈입니다. 써먹을 때는 엄청 많겠죠. 꼭 실물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신호 교환에서도 두 개가 우선이 됐을 때 비상을 킬 건가요? 아니면 동작을 할 건가요?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S와 SR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연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다음은 비트로직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요 네거티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엣지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다가는 내가 신호를 받고 싶은 놈을 이용하면 됩니다. 15.0이라고 하고 M100.1, 100.0라고 적고 위에다가 M15.1, 다음 M100.1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서 SR 집어넣겠습니다. 방금 배웠죠? 이제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뭐 M15.2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셋 리셋 구조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같이 쓰이는 게 바로 요 포지티브 엣지와 네거티브 엣지입니다. 요 엣지에 관한 이야기는 5.5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복습도 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신호가 들어올 때 24V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0V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은 T, 이쪽은 볼테이지 라고 하면은 신호가 들어올 때 0에서 누르는 순간에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눌러줬다가 손을 떼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가겠죠? 신호를 전부 이해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상태일 때는 오프 상태이고 좀 올라가는 요 부분을 상승 엣지 이쪽에 있는 부분은 ON이라고 부르고 내려가는 이 캐치하는 부분을 하강 엣지라고 부릅니다. 하강 엣지. 상승 엣지. 폴링 엣지라고도 부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폴링 엣지라고 들었어요. 폴링 엣지가 상승 엣지고 하강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징 엣지. 거꾸로네요. 라이징 엣지가 상승 엣지고 폴링 엣지가 하강 엣지죠. 네. 폴링 엣지, 그 다음에 라이징 엣지, 그리고 온, 오프. 요 총 4가지의 모든 신호에 관련된 모든 경우를 다 캐치하기 위한 게 바로 요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제어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변수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위험하니까. 그 변수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안 씁니다. 그래서 요 총 4가지의 신호를 이용해서 모든 경우를 다 막는 거죠. 어떤 경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놈인데 이 포지티브 엣지, 라이징 엣지라고 하죠. 요 놈을 이용하면 신호가 들어오는 그 순간을 읽어서 요 신호에다가 원 사이클의 신호를 줍니다. 1펄스. 그리고 요 놈은 거꾸로 신호가 들어오다가 꺼지는 순간을 캐치해서 오른쪽에다가 신호를 스캔 단위의 신호 하나를 줍니다. 오른쪽에다가 스캔 단위의 신호. 즉, 원 스캔, 원 펄스, 뭐 이렇게 부르는 말이 워낙 많은데 딱 한 번만 동작시키세요. 입니다. 딱 한 번만 동작. 다운로드를 해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다운로드 할 때 블럭을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 온리 체인지를 클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 정확하거든요. 이렇게 클릭하셔도 잘 들어갑니다.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뭐 여기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걸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15.0에다가 신호 1을 주면 이렇게 켜졌습니다. 오프.
요놈은 저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켜서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위치 투 프로젝트 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넓어집니다. 여기서 심테이블 1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지금 사용하고 싶은 어드레스가 M15.0과 M15.1입니다. 그래서 M15.0하고 M15.1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Enable, Disable, Modification 요 놈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메모리 비트를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나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해봐야겠죠. 15.1을 눌렀다가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죠. 눌렀다가 떼면 꺼진다. 위에 거는 누르는 순간에 켜진다. 눌렀다가 떼면 꺼진다. 얘는 누르는 순간에 켜진다. 눌렀다가 떼면 꺼진다. 누르는 순간 켜졌는데 여기 보시면 신호가 안 가고 있죠. 접점이었으면 여기 신호 켜져 있잖아요. 꺼져 있죠. 한 번만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한 번의 명령만 실행한 거죠. 요게 바로 펄스를 만들어내는 기능들. 한 번만 실행시키는 기능.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를 검출해서 한 번 명령을 내리는 기능입니다.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밑에다가 100.0, 100.1을 넣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퀀스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요 아래에 있는 요 놈과 이 위에 있는 요 두 놈을 비교해서 펄스를 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상태와 위에 있는 상태를 비교해서 그 비교되는 값으로 오른쪽에 펄스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만들어 주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 비교 대상을 M100.0을 썼잖아요. 여기다가 또 쓰면 어떻게 될까요? M100.0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들어오고 있는 요 신호나 요 위에 있는 신호를 받아서 자주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다른 데서 또 쓰게 되면은 이중 코일입니다. 이중 코일. 여기도 지금 현재 코일 상태인 거예요. 얘가 신호를 줄 때마다 변경이 되잖아요. 현재 코일 상태인데 제가 여기다가 M100.0을 또 쓰게 되면 코일을 한번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중 코일 룰을 어기게 되므로 아예 요 두 놈이 요 M100.0을 두 곳에서 쓰고 있는 그 둘 다 동작이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들어가는 거는 꼭 계속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심지어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똑같은 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셨더라도 요 놈은 M100.2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미 코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은 두 번째 코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주의해 주세요. 한 번씩 펄스가 동작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 놈입니다. 펄스가 동작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하단에 있는 놈을 또 썼기 때문에 이중 코일의 룰이 어겨졌기 때문에 둘 다 동작이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포지티브 엣지와 네거티브 엣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로드 이해가 되시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신호가 한 번만 튀기고 눌렀다 떼는 순간을 캐치해서 한 번만 살려주는 게 네거티브 엣지 그리고 포지티브 엣지 이 기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요 놈은 뭔가? P하고 N코일 요 놈은 어디다 쓰는 거지?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요 놈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접점형 포지티브 엣지와 네거티브 엣지였다면 얘는 코일형 포지티브 엣지와 네거티브 엣지예요. 앞에 들어오는 요 신호를 받아서 요 놈을 켜주는데 한 번만 켜준다 입니다. 여기는 신호를 한 번만 던져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번만 신호가 던져지는 건데 얘는 받은 요 접점이 켜지는 순간을 입력을 받아서 한 번만 켜주는 거죠.
포지티브 코일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한번 실험을 직접 해볼게요. 그게 제일 빠르겠죠? 접점을 갖다 놓고 M15.3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는 뭐 M15.4 여기다가 M100.2 넣고 이놈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를 다운로드를 하고 네 집어넣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15.3이 M15.3은 그냥 접점이죠. 접점이기 때문에 이걸로 굳이 볼 필요도 없겠지. 한번 신호를 줘보겠습니다. 1 하고 신호를 주니까 꺼져 있죠. 지금 코일 한 번 살았어요. 한 번 살았어. 한 번 살았다가 스캔이 지나가고 나면 꺼집니다. 한 번만 켜지는 거예요. 한 번만. 요놈하고 똑같죠? 생각해보면 약간 효율 효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방식의 차이인데 접점 자체를 한 번만 살리는 거랑 코일을 한 번만 살리는 거, 요 두 개의 차이인데, 코일을 한 번만 살리는 놈 같은 경우에는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 뭐 한 100개 있으면 100개가 다 한 번만 켜지는 거죠. 즉 요 놈을 한 100개 만드는 건 똑같은 효과죠. 훨씬 더 효율이 있죠. 요 놈이 더. 요 놈은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만드는 거면은 요 놈은 코일이기 때문에 한 10가지 정도의 접점을 한 번에 키는, 한 번에 같은 펄스를 다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똑같이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읽어서 여기 들어오는 요 신호가 상승했을 때 얘가 한 번 켜지는 거, 그리고 터졌다가 꺼질 때 한 번만 켜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바로 이어서 볼까요? 여기다가 네거티브 코일 집어넣고 M15.5 집어넣고 아래에다가 M100.3 이라고 집어넣어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모니터링 직접 보겠습니다. 이놈이 꺼질 때 얘가 한번 켜졌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이지가 않죠. 이거 보고 싶으니까 밑에다가 블록을 집어넣어서 SR라고 해서 하나를 또 만들고 여기다가 접점을 집어넣어서 M154 115.4죠. 15.4 N이라고 적었네요. M15.4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M15.5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이놈은 M15.6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로드 해보겠습니다. 넣어볼게요. 15.3을 1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켜지면서 셋이 됐고 놈이 꺼지면 순간 얘가 켜지면서 얘가 리셋이 되었습니다. 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된 놈이에요.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효율이 좀 더 높은 거죠. 이놈은 코일 자체를 살리는 놈이고 이놈은 이제 접점 자체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요놈은 이제 처음 들어올 때 많이 사용하겠죠. 신호를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신호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스탯을 넘겨줄 때 그 신호를 관리하는 놈인데 요놈은 반대로 뭐 들어온 놈을 이용해서 다른 걸로 넘겨줄 때 뭐 여러 개로 넘겨준다던가 동시 신호로 준다던가 뭐 할 때 많이 쓰겠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중요한 점은 폴링 엣지냐 라이징 엣지냐, 포지티브 엣지냐, 네거티브 엣지냐, 상승 엣지냐, 하강 엣지냐, 바로 요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요 4개 보셨고, 2개 보셨고, 그 다음에 P 트리거, R 트리거, 요것도 보겠습니다. P 트리거, 여기다가 뭐 M100점, 제가 M100점이라고 적는 것 자체가 아예 뭔가 비교하는 놈이고
앞에 들어온 놈이 또 뭔가 있는 놈이구나 라고 보기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100점대는 비교용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 접점은 그냥 접점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적고 있는 겁니다. P 트리거 그리고 N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 P와 N을 잘 배웠죠? 그거의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다른 거지 완전 다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M16.0 M16.1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크로스 레퍼런스도 한번 다 클릭을 해보시고 뭐 이상이 없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요런 식으로 하나 또 만들어 보는 거죠. 요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M16.2 여기다가 뭐 M16.3 M16.4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놈은 여기다 옮길게요. 엔드 회로로 다운로드를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되었으면 여기 신호 들어왔으니까 뭔가 효과가 있어야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P 트리거와 N 트리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현재 여기 있는 이 클락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상태를 읽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펄스 한 번만. 포지티브, 네거티브 계열은 무조건 한 번만 튀기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거티브, 요 놈이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꺼지니까 여기 방금 신호가 움찔했죠. 보셨나요? 한번 꺼볼까요? 튜르죠. 꺼졌어요. 그러니까 움찔했죠. 요 놈을 켰다가 요 놈을 끄면 또 움찔하는 거죠. 요 놈은 현재 요 앞에 있는 클럭의 상태를 읽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막 엄청난 양을 만들어 놓고 그 해당 회로의 마지막 결론만 확인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요 놈들은 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요 놈은 요 접점 하나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앞에 어떤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뭐 넣더라도 이렇게 뭐 넣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얘를 신호 줬다가 끄면 꺼지겠죠? 볼게요. 여기서 내가 신호를 주면 원래 신호가 갔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요 놈은 꺼져 있으니까. 얘는 꺼져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가 켜져 있을 때 얘가 신호가 들어오면 얘 켜지는 거죠. 근데 요 놈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놈들 앞에 놈들의 신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요 앞에 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앞에 요 놈이 꺼져 있을 때 얘가 켜져봤자 안 켜지겠죠? 당연히 신호를 주겠죠. 근데 앞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백날 신호를 주려고 해도 무쓸모야. 앞이 비어 있으니까. 요 놈이 꺼져 있을 때는 여기가 파란불이잖아요. 점선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신호를 던져주고 난리를 쳐도 의미가 없어요. 엔드 회로니까. 여기 바로 엔드 회로입니다. 엔드 회로, 오화 회로가 제가 처음에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제가 그랬죠. 전체의 7, 80%는 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보니까 조합이 보이죠? 엄청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조합이야. 엄청난 양의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PLC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라기보다는 머리가 많이 아픈 거죠.
요놈 앞에 있는 요 상태만 봅니다. 요 상태. 요놈이 켜졌다가 지금 끈 거죠. 껐다가 키면 한번 깜빡 거렸을 거예요. 요놈. 요게 바로 P 트리거와 N 트리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R하고 F는 뭔가요? P 트리거와 N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블록은 만들어져 있지만 안에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티아 포탈로 오면서 재밌어진 게 뭐냐면 모든 블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DB를 생성해야 된다라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RT 그리고 꺼내니까 웬 DB를 만든대요. DB 만들어. 싱글 인스턴트 DB. 인스턴트 DB가 뭐였죠? 오직 그놈만을 위한 DB가 인스턴트 DB. IDB라고 하는 놈입니다. DB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건데 이게 추가됐습니다. 이게 동영상 되돌려보기를 한번 보세요. 요게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면서 요게 생깁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놈입니다. FDB R트리거 해서 뭐가 생겼네요. 또 하나 만들어보죠. F 꺼내면 이렇게 만들겠냐고 물어보고 이건 안 만드셔도 상관없긴 한데 안 만들면 동작 안 합니다. OK 눌러서 만들면 이렇게 쭈르륵 생겼어요. 오호 요놈이구만. 요렇게 되는 거구만 하고 딱 이해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M 이게 필요 없죠? DB가 요걸 대신하니까 DB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DB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클럭, 그 다음 Q, 스태틱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놈과 여기 비교하는 놈, 들어오는 놈, 나가는 놈 이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할당을 해버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신호를 확인해서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운로드 해볼까요? 로드 모니터링 이렇게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신호가 들어올 때 얘가 켜졌을 겁니다. 궁금하니까 요놈을 뭔가 써먹고 싶은데 이렇게 영문으로는 안되네요. 이것도 마무리되는 접점 모양이라서 또 요게 또 귀찮게 돼 있네요. 뭐 M18.0 이렇게 집어넣고 셋으로는 안되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명령은 안되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나 보네요. 여기 라다다 보니까 또 FBD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줄줄이로 달 수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안되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켜보겠습니다. 키니까 셋되고 끄니까 그냥 아무 일 없겠죠? 펄스 한번 줬으니까 요놈도 또 마찬가지겠죠? F라고 해서 뭐 다른 건가 하는데 여기 갖다 대보시면 네거티브 시그널 엣지 디텍티브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냥 이름만 F인 것 같아요. 어떤 거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디텍트 포지티브 시그널 엣지 뭐 F다 R이다 해도 뭐 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P와 N을 P 트리거와 N 트리거를 DB와 이제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DB랑 합쳐서 만들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DB가 있는 경우의 장점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었죠. 정보 손실이 없다. 네, 정보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요놈은 이 위에 요 앞에 있는 놈과 이 놈을 비교하기 위한 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도 여기 위에 있는 요 접점과 코일과 요놈을 비교하기 위한 놈. 그 다음에 이 접점, 여기 위에 있는 접점과 이 아래에 비교하기 위한 놈. 그다음에 요놈도 뭔가 비교하고 여기 앞에 들어오는 놈을 비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비교하기 위한 놈의 정보가 손실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껐다 켰을 때 장비가 전원이 팡 들어가다가 다시 팍 켜졌는데 요 놈이 손실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이상이 생길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에 눌렀을 때 동작이 될까? 동작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네거티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살짝 눈여겨봤던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펠스로 꺼져 있죠? 근데 제가 신호를 준 상태네요. 껐을 때 true. 다시 키면 펠스. 지금 여기 켜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 또 키고 바뀌었죠. 지금 얘 지금 꺼졌는데 이 상태에서 만일 전기 팡 꺼졌어요. 다시 들어오면 얘 다시 0이네요. 펠스로 다시 꺼져 있어요. 얘는 켜져 있는데 아까랑 조합이 다르죠.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R과 F까지 보셨습니다. 총 A접점, B접점, NOT, 코일, 역코일, 리셋, 셋 리셋 플립플롭, 리셋 셋 플립플롭. 그 다음 포지티브 엣지, 접점형, 네거티브 엣지, 접점형, 포지티브 엣지, 코일형, 네거티브 엣지, 코일형. 그 다음에 P 트리거, N 트리거. 그 다음 R 트리거, F 트리거, DB와 연동되는 R 트리거, F 트리거까지 배웠습니다. 시간이 계속 더 밀리고 있는데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비트 필드랑 리셋 비트 필드까지 하겠습니다. 셋 비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라고 하는 놈인데 포인터, 그 어레이 계열을 사용하는 건데 요 놈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아예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안 할게요. 다음에 요게 나오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번외편으로 질문답 편에다가 만들어 놓던가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8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8강은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